자, 뭐 적으실 학생은 적고요. 그냥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시조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기에 형태가 완성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물론이고요, 현대 시조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조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조가 첫 번째 고려 중엽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향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 시조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 시조 발생설 얘기 좀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민요 발생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먼저 백성들의 민요가 막 불리다가 그것이 시조 형태로 좀 다듬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유력하진 않아. 두 번째입니다. 한시 번역설. 한시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시조라는 갈래가 또 생겨났을지 모른다라는 추측. 이것도 유력하진 않아요. 세 번째 것보다 조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제가요 정, 읍, 사예 6개의 구로 이루어진 6구설이 있어요. 참고로 정읍사는요, 후렴구랑 여음을 제외하면요, 나머지 본문 내용만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준대를 드대올세라. 그 다음 뭐예요? 아니, 어느이다 놓고시라, 준대를 드대올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니지. 저제녀로 신고요. 나도 헷갈리네. 그지? 저제녀로 신고요. 진대로 드대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점고를 써라. 이렇게 6개의 구절로.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과도 똑같고,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면 6개의 구절도 똑같고, 4개의 음보 형태도 똑같고, 요게 바로 정읍사의 6구설이에요. 요때부터 조금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있어요. 정말 유력한 19채 향가설. 19채 향가의 3단 구성과 아까 얘기했던 그 낙구 감탄사가 시조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고려가요가 분리되어서 시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대표적인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만전춘별사라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얘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가지 정도, 정읍사, 그리고 19채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이 3개 정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19채 향가, 찬기파랑곡을 연관 지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면 될 거고요. 일단은 시조는 언제 발생했다? 고려 중엽에 발생했다. 그리고 고려 말기 형태가 완성돼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시조가 쓰인 시대가 조선시대거든요. 요 얘기 좀 할게요. 자, 시조는 일단은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단 조선 전기는 주로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내용이나 자연 친화적인 내용,
시조를 먼저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누가 개입을 하느냐? 사대부와 함께 같이 시조도 짓고 술 마시고 같이 지냈던 기생들, 우리가 기녀라고 합니다. 기녀. 좀 이따 배울 황진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녀들이 등장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리움이라는 내용을 담은 시조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이 기녀 시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있습니다. 작자층이 확대되고 시조의 주제도 확장된다라는 이런 의의가 있는 기녀시조. 옛날에는 사대부들만 딱딱한 시조를 썼거든. 그런데 기녀들이 시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도 풍부해졌고 그런 다음에 내용도 훨씬 더 풍부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의 사대부, 기녀에 누가 추가되느냐? 바로 서민이 추가되죠. 서민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양반에 대한 풍자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학적으로 웃음으로 살린 사도시조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역시 이런 작자층이 확대도 있고 주제도 확장되고 이거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서민정신. 항상 피지배 계층으로 존재했던 서민들도 이런 정신이 있구나를 보여주게 된 사도시조의 등장이 어디에서? 조선 후기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건 이거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작가층도 늘어나고 주제도 점점 확대돼 간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조의 유형이라고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갈래인데, 자, 시조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형태인 평시조가 있습니다.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면서 6, 9,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12음보 45자 내외라는 가장 기본형 인 시조를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율격은 사음보에 삼사조옥은 사사조의 율격을 보이는 음보율과 음수율을 보이는 율격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종장. 첫 음보는 반드시 삼음절. 물론 안 지킨 사람도 있어요. 막 정철 이런 사람 막 가끔 안 지켜요. 왜? 내가 정철인데. 내가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가끔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분절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게 평시조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엇시조라고 있는데 얘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도 없고 많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약간 엇나간 거야. 이거는 뭐냐면 평시조의 초장이나 중장 중에 한 음보 정도만 추가시킨 거. 그런 형태의 시조를 엇시조라고 해요. 약간 모양이 삐뚤어졌어. 엇나갔어. 그러니까 A형 되기 싫어 이런 거. 뭐 하나가 길이가 좀 틀려. 근데 문학적으로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냥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엇시조. 그 다음부터 좀 중요해지지. 디귿, 연시조. 바로 두, 수 이상의 평시조가 여러 연으로 구성된 시조를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다른 시조와 달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제목이 있다. 그리고 연시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유명한 작가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연시조 작가 이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사성, 강호사씨가 거의 조선시대 연시조의 스타트급이에요. 맹사성의 강호사씨가.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 몸이 어떠함도 역군이셨다. 이 시조를 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현보의 어부단가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끝판왕 등장합니다. 누구? 윤선도. 윤선도는요, 일단은 작품 제목 최대한 많이 써드릴게요. 오우가도 공부해 주시고요. 이번 3월 정규연합에 1학년 거에 오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어부사시사 기억하시고요. 잘 봐야 얘들아. 맹사성 거는 강호 사시가고 이연부 거는 어부 단가잖아. 그럼 이 어부랑 사시가 합치면 뭐가 나와? 어부사시사가 나와요. 그렇게 어부로서의 생애를 사계절로, 이거 40수짜리 연시조입니다.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 그리고 어부사시사가 우리 시조의 큰 하나의 어떤 특이점을 남겼어요. 얘는 중간에 뭐가 존재하는 후렴구가 끼어있는 그런 특이한 연시조입니다. 왜 그거 있어 얘들아.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이어라 이어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중장과 중장 사이에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런 후렴구가 있는 특이한 형태예요.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어부사시사. 그리고 견회요. 자신이 윤선도가 이 말을 좀 어찌보면 충신이지 고지고대로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간신들에게 탄핵을 많이 받아서 유배를 자주 가요. 그래서 자신 유배 생활에서의 억울함을 얘기한 견회요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만흥, 흥이 가득 넘친다. 뭐 가득 찬 흥이라는 뜻의 만흥. 이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 설, 시, 조. 물론 초장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요. 얘는 특히 중장 부분이 주로 중장이 그냥 몇 음보 덧붙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길어졌어. 장형화된 형태의 시조인 사서시조가 있고요. 그래서 중장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열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물을 나열하기도 하고 행동을 나열하기도 하고, 그죠? 열거법 많이 쓰고요. 여기에 대꾸법도 많이 쓰고요. 점칭법도 많이 쓰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장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조를 사서시조라고 하고, 주로 서민들이 쓰긴 썼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최초의 사서시조는요, 서민이 아니에요. 송강정철이 지은 장진주사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요게 시조인데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이게 뭐야 봤더니 사서시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송강정철의 장진주사라는 작품을 최초의 사서시조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추정만 해요. 얘가 최초일 것이다라고. 권주가입니다. 술. 왜 요즘 우리 막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아직 안 끝났는데 나가보면 막 어른들 막 주말에 오늘 같은 날 불금이라고 막 술 드시고 계시고, 저도 한때 술 좀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먹는데, 조선시대 정철은요 정말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가지고 그의 작품에 술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특히 관동불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뉘아주 나오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로 마셔요? 북두성으로 창의수로 떠마실 만큼의 호탕한 기상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술을 좋아했던 정철이 권주가입니다. 한 잔 먹새 그려, 두 잔 먹새 그려, 꽃을 꺾어놓고 술을 세면서 무지무지 먹새 그려. 우리 죽고 나서 우리 무덤 위에서 원숭이가 휘파람 불어도 그때 가서 더 먹고 올 걸 후회한들 늦었다. 지금 많이 먹자. 라는 그런 권주가가 장군수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로 보면 된다? 최초의 사설시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작품을 보시면 돼요. 참고로 대부분 추측이에요. 왜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냐면 과거의 문화작품을 우리가 뭐 우열을 따지거나 순서를 따지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이 명확하지도 않고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소시된 작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얘들아 향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향가를 뭐로 보냐면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향가야 서동요로 봐요. 근데 이게 최초의 작품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의 노래인데 그 서동요는요 백제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서동은 백제 무왕이잖아요. 어떻게 백제 사람이 신라의 노래를 최초로 지었을까? 그럼 그 이전에 향가가 있었는데 그 향가의 어떤 형태를 본받은 서동요가 나중에 생기고 앞에 거는 전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최초가 아닐까? 이 작품이 혹은 이런 갈래가 기원이 아닐까라고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가 사단원 문학사 부분이잖아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따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표로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문학사의 흐름. 표 좋아하잖아, 우리. 이런 교과서 자습서로 막 읽고 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나중에 학습지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문학사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시조, 여기 나와 있는 일신이 소자하였더니 이 작품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만 보면 돼요. 가.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 자, 황진이 조선 중계 기녀예요. 제일 유명했던 기생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는요. 서경덕, 박연폭포와 더불어 송도삼절이라고 불렸던 기생으로 그냥 유명한 기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참고로 박연폭포는 사람이 아니고 폭포입니다. 서경덕은 학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생, 셋을 송도에 뛰어난 새 유명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기생 황진이에요. 참고로 황진이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요. 임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임재. 제가 보기 이 사람도 꽤 똑똑한 천재급에 속해요. 소설 썼고요. 수성지라고 해서 한 시도 썼습니다. 이 사람 한 시 기억해야 돼요. 무어별.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졌네. 우리 이거 서경배국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거야. 무어별. 그리고 시조도 썼습니다. 근데 그 시조가 문제예요. 시조가. 이 사람이 황진이하고 상당히 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안감사로 부임하던 과정의 중간에 황진이의 무덤가를 지나가면서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시조를 짓고, 보통 우리가 이런 그 감사나 목사나 관찰사는 한 번에 가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 둘러보거든. 그래서 평안도적을 뺑뺑뺑 돌다가 나중에 가명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파직서가 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시조를 지었잖아요. 그럼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들의 기록 같은 것은 뭔가 이제 꼬투리에 잡힐 만한 게 있으면요. 전부 다 누구의 귀로 들어가? 임금귀로 들어가요. 다른 신하가 상소를 올립니다. 이번에 내가 됐어야 되는데 임재가 평안감사로 가네. 어이 짜증나.
이렇게 뭐 꾸태 잡을 거 없니? 이번에 가다가 황진의 무덤에서 하루를 머물고 거기서 이런 시조를 지었답니다. 이거 갖고 와봐. 한 다음에 임금께 바로 고해 바치는 거야. 어명을 받고 지금 되게 엄숙한 자리에 가는 자가 그 기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를 어찌 해서 먼저 간 거예요. 파직서가. 그 정도로 황진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황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시조 하나 장례를 배운 거 생각나지?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허리를 베어내요. 그 작품을 연구하는 지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초장. 이거 감탄사예요. 왜 종장이 안 오고 초장이 왔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감탄사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탄사는 감탄사인데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감탄사냐? 일단은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후회.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 이불킥, 그런 감탄사 어저입니다. 내일, 나의 일 또는 내가 한 일. 어저 내일이야. 내가 한 일.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뭐?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 몰랐느냐라고 누가 자기가 누구한테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 그리워할 줄 몰랐니? 자, 이때 이 질문은 누가 화자가 자신에게 일종의 자책의 질문이죠. 우리 충담사가 달에게 하는 질문하고도 다르고요. 그다음 서경별국에서 사공에게 하는 질문도 달라요. 그때는 모두 청자가 존재해 있습니다. 청자가 설정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너 그리워할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니?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뭐하는 자책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때 그릴 줄, 그리워할 줄. 이게 바로 뭡니까? 주된 정서죠. 그리움. 이번에 여러분들 그때 3월에 봤던 모의고사에 보면 그 한용운의 시 하나 나오잖아요. 생각나? 달이 뜬 밤에 당신이 기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표현한 시. 내일 만날 거야. 기다려봐. 자, 그래서 그림의 정서가 나오고요. 중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시라 호도면 있으라 또는 떠나지 말라. 했다면 바로 뭡니까? 바로 자신이 하지 못한 행동. 나는 이 말을 못한 거야. 님한테 떠나지 말라는 말을 못했죠. 이시라 호도면 떠나지 말라고 했다면 가정 가야 마넌 갔겠냐마는 혹은 이미 떠났겠냐 많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별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가 이 이별에 대한 시를 쓰고 있는 것은 이별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별의 시간이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달라요. 참고로 가시리는요, 현재가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고 현재가 이별하는 상황이고, 서경별곡은 뭘까요? 서경별곡. 일단 첫 번째 서경 노래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거야. 뭐하면 여해물론 이별하기보다는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미래에 벌어질 이별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보여준 거야. 종장이 아니고 세 번째 대동강 노래는 뭐야? 현재의 이별의 상황이죠. 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떠나라는 장면. 근데 여기는 뭐야?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서경별곡이나 가시리 같은 노래를 앞에 깔아놓고 뒤에 황진이 씨를 넣은 다음에 앞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이별하기 전이고 이건 이별한 후의 상황이야. 이별하거나 이별한 후의 상황.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느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느꼈는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때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들아 이거야. 가, 시, 리가 나오고 황진이 시조가 나오면 이거예요. 가실에서 보내주잖아요. 이별에도 그대로 뭐합니까?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회를 소망하면서 당부하거든 돌아오라고. 근데 이별 후에 님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 님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이런 말 하겠지.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님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면.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소통.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중요해서 그래. 자, 제 구태야. 제 자기가 구태여라는 말은 굳이 해석이 되는데 이때 제 자기가요.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때 자기를 누구로 보는 경우? 임으로 보는 경우에요. 임.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라고 해석되는 제 구태여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가랴마논 제 구태야를 가지고, 그러니까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지어지는 제 구태야고요. 두 번째에서 만약에 화자일 경우에는 누가 내가 구태여 님을 보내어 놓고 그럼 이때는 제 구태야가 앞부분에는 가랴마는에 걸쳐 해석되는 게 아니라 뒤에는 보내고에 걸쳐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으로 해석하게 되면 님이 구태여 갔겠냐마는, 화자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해석이 이렇게 됐다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막 도치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의 해석이 더 매끄러운 거야? 아래쪽 해석이 훨씬 매끄러운 거예요.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해야 더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의 중심을 갖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왜 우리 이런 거 얘랑 그지 이거 같이 복합 지문으로 서로님이 해석이 두 가지가 되잖아. 그지? 하나가 님이 이 서러움의 주체라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만약에 이별의 주체가 화자라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만들 거야. 선택지를. 두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공통점 찾으시오. 왜냐면 비교 문제는 항상 공통점 차이점이거든. 두 작품 모두 뭐하고 있다? 행위의 주체를 님과 화자 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 이런 식이 공통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셔로님이 님과 화자의 측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제 구태의 제가 님과 화자의 측면에서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두 작품 모두. 그렇죠? 여기서도 화자가 좀 더 유력하지 않아요? 떠나는 님이 이별을 서러하기보다는 나를 떠나기 때문에 서럽게 하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 더 유력한 것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가 좀 더 유력한 해석이 돼요. 서러움을 느끼는 게 화자. 마찬가지 구태여 보낸 게 화자. 유력한 해석이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님을 주체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두 작품 모두. 자, 그리고 종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내고 그리 난 정. 자, 이때 보내고 왜 보냈을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 뭡니까? 그리움. 그리고 떠나보낸 그 사람에 대한 잊지 못하는 연정. 그래서 둘 사이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선택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뭐였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후회하는 정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보내는 행위를 먼저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리워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보내고가 뭐로 보면 되는 거야? 구태여 보내고가 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일. 구태여 님을 보내놓고, 그지? 그리워할 줄 몰랐냐? 그립네. 마지막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라는 얘기는요. 어쩔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회한의 정서 그리고 체념적 정서. 그래서 떠나보낸 님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회한, 체념의 정서가 담겨있는 황진이 시조. 그래서 이 작품은 기녀, 시, 조이면서 사랑과 그리움의 내용을 담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작자층의 확대, 주제의 확대, 바로 조선 중기에 시조가 발전하게 된 계기. 누구를 중심으로? 황진이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204쪽에 깊이 알기 2번에 1번 시조의 의미가 두 가지로 된다. 이시라 호도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그 다음 보내고로 자를 수 있고 없어서 그냥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또 이시라 호도면 가랴마는 자르고 제구태야 보내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쓸 거야,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해석이 되면 뭐가 되고, 도치법이 되고,
제 구태여 같겠냐마는 누가 이미.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얘들아? 내가 막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 할까? 어떤 기법, 어떤 시적 기법이 있어. 참고로 제 구태야까지는 중장이고 보내고는 종장이잖아. 네 글자로. 초성 퀴즈 간만에 할까? 이거. 김소월 시 중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어? 한 글자만 맞았어요. 누구니? 대구. 행간걸침이라고 해서 하나의 내용이 두 행에 걸쳐가지고 진술된 행간걸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청계파랑과 문제 풀어오시고 그거 먼저 풀이해드린 다음에 만응, 그 다음에